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천해온 단 한 가지는 행복해질 수 있는 자신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나다움으로 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주위에 적당히 녹아들 수 있는 요령을 익히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입니다. 지은이는 박후, 옮긴이는 김윤경, 펴낸 곳은 북희입니다. 이 책의 저자 박후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니까 멘탈 하나는 강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작가 소개를 보고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학창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인 ADHD와 우울증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래서 그가 늘 고민했던 건 어떻게 하면 적당히 사회에 녹아들어 문제없는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생각과 행동을 조금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ADHD와 우울증으로 처방받은 약을 빠짐없이 복용하면서 항상 자신을 관찰하고 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철저히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주위 환경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궁리하고, 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나름대로 기억을 상기하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하고요. 결국 저자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지금은 문제없는 사회인으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의태라고 했습니다. 의태란 동물이 몸을 보호하거나 쉽게 사냥하기 위해서 주위의 물체나 다른 동물과 매우 비슷한 모양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비가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나뭇잎과 똑 닮은 모습이 되거나, 카멜레온이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주위 자연과 똑같은 색으로 변신해 공격을 피하는 행동을 뜻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의태를 쉽게 하기 위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프롤로그에서 의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크든 작든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겉으로는 이 사회에서 무리 없이 잘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의태하면서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죠. 갖가지 일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위에 녹아드는 의태를 잘 해낼 수 있을지를 궁리하지 않고 문제에 직접 부딪혀 대응하려다 보니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노련한 방법으로 의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끙끙 앓았던 고민은 대부분 별것 아닌 일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의태를 잘하면 인간관계가 적어도 그저 괴로운 것이 아니게 될 뿐더러 주위 사람들의 이해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버티고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배가 뒤집히지 않고도, 즉 당신의 감정이 뒤엉켜 흔들리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신답게 살아가는 듯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2배 더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람의 본심이란 겉으로 봐서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사회 안에서 본심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능숙하게 의태하며 쓸데없는 스트레스와 거리를 둠으로써 쾌적한 삶을 손에 넣고 있는 것이죠.
사는 게 힘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오직 그뿐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본성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태라면 자신을 근본부터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조금은 수월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책은 총 4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나는 왜 사는 게 힘겨울까? 라는 큰 주제와 함께 힘겹게 사는 이들의 다양한 원인들이 나와 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2장에서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한 끗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끗 차이로 불행을 자초하는 잘못된 사례들과 고정관념들에 대해 알려주고 다시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 끗을 알려줍니다. 3장과 4장은 나를 지키면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습관, 적당히 느슨하게 살아가기 위한 습관, 총 40가지의 행복해지는 습관이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책 한 권을 읽는다고 인생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과 습관이 단번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저 잠시라도 이런 사고방식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대충 훑어보고 불현듯 마음이 내킬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볼까 하고 마음먹을 수 있다면 이미 커다란 변화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내용도 그렇게 나를 천천히 바꿔가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장. 나는 왜 사는 게 힘겨울까? 최악을 상상하면 현실은 그보다 나을 거라는 착각. 제 진료실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상생활에서 고달픔과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그들이 힘들어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다음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을 상상하고 미래를 불안해한다. 타인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이목에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자신의 중심축을 잃는다. SNS 등에서 본 멋진 삶을 사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힌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병과 관련되어 있다. 제가 지금껏 겪은 경험을 토대로 실제 있을 법한 가공의 환자 사례를 섞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나쁜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미친 듯이 내달려서 자신이 상상한 공포에 잡아먹힐 때 마음의 병이 움트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기 시작했을 무렵 스스로 최악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 결국 쓰러지고만 A씨가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는 완전히 미지의 바이러스였기에 감염 예방 대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없었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약도 부족하던 때였는데 A씨는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많은 창구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는 사람 사이를 차단하는 아크릴판이 설치되었고 A씨는 면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쓰기도 했지만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는 걱정에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일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게 옮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퇴근하는 일조차 스트레스가 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지나야 하는 역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거쳐가는 것도 감염 위험이 크다고 생각해 발작적이다시피 호텔로 향했고 그곳에서 출퇴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생활도 적응하지 못해
밤이면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고 결국은 건강마저 나빠져 본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본가에 가서도 이런저런 상상에 시달리느라 여전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업무로 마주보고 얘기하던 고객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동료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야 별 뾰족한 수도 없는 일들이 A씨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스스로 멈추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가족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왔죠. 정신과에는 이러한 불안 증상으로 진찰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나 크든 작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고 상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상 정도가 지나쳐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불안에 짓눌리는 상태를 정신과에서는 공상적인 정신병성 불안, 즉 예기불안이라고 합니다. A씨는 현재를 뛰어넘어 일어날지 확실하지도 않은 어두운 미래를 상상하고 지레 그 공상에 사로잡혀 지금 해야 할 일에도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례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A씨는 원래 매사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장 나쁜 상태를 상상해 두면 그것보다 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평소에도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생활해 왔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두면 현실은 그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발상을 괴로운 인생에 대한 대비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 습관을 지니고 생활하는 것은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순간 이 사고의 균형이 무너지면 자신의 나쁜 생각에 사고가 점령당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를 상상할 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이 내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섰다가 뜻밖에도 집 앞에 지폐가 잔뜩 들어있는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지? 지갑을 파출소에 가져다 줬는데 마침 그곳에 엄청난 부자인 지갑 주인이 와 있다가 내게 사례금으로 돈 한 다발을 주면 어쩌지? 하는 고민으로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방금 선배하고 눈이 마주쳤어. 진짜 마주쳤다고. 나한테 마음 있는 게 분명해. 하는 식으로 단순한 사고 회로에 따라 망상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망상력은 나이가 들면 점점 사그라듭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 한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버릇만큼은 젊을 때 멈추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는 가장 젊을 때이니 오늘부터 멈출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2장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한 끗 차이. 남은 남, 나는 나 라고 주문 외우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어코 열심히 하고야 마는 걸까요? 남이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들면서 꼭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해냈는데 나는 못하고 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나는 갖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속기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첩에 거의 전부 메모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키보드를 보지 않고 문자를 입력하는 컴퓨터 터치 타이핑을 주변인 모두 할 줄 아는데 자신만 모른다면서 너무나도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조금 연구하면 속기로 보완할 수 있을 테니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 회로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부분만을 강조해서 스스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잃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음식도 맛있게 만들고 청소나 세탁 등 집안일을 능숙하게 시간을 분배해서 말끔하게 해내는 주부가 내 친구는 예쁜 도시락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던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 만들겠어 라며 자신을 비하한다거나 그 사람이 만든 자료가 가장 이해하기 쉬워 라는 평을 듣는 업무 능력이 탁월해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직장인이 저는 동료가 하는 것처럼 고객한테 말을 조리 있게 못하겠어요 라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무시하고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는 우울해합니다. 심하면 마음에 병이 들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는데도 진료실을 찾아온 내담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는 이렇게나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라고 모두 같은 말을 하더군요. 관점을 아주 약간 바꾸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렇게 자잘한 오해가 쌓여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이해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 부정 멈추기. 자기 부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의 명수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사사건건 자신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업 면접이 예정되어 있는 F씨는 면접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기억력이 나빠서 생각했던 걸 제대로 말하지 못할 거야. 운도 대체로 나쁜 편이고 면접관도 분명히 이상한 사람으로 배정될 게 뻔해. 긴장되네. 그렇지 않아도 말을 잘 못하는데 긴장하면 평소보다 더 횡설수설할지도 몰라. 어쩌지? 말을 더듬기라도 하면 분명 면접관도 어이없어 할 텐데. 최악의 경우 면접관을 화나게 하는 건 아닐까? 면접이나 중요한 자리에 참석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최악의 면접 상황만 상상하다가는 결과도 최악이 되기 십상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두려운 면접관을 상대로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감 없는 상태로 면접에 임한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죠. 사람은 왜 자기 부정을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자기를 칭찬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자기 부정의 이유를 찾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5가지만 꼽아보세요 라는 말을 듣고서 바로 5가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자신의 단점을 5가지 말해보세요 한다면 모두 5개뿐이겠어? 하며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을 겁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 행동에 대한 불만이나 지적사항을 쉽게 떠올리는 반면에 자신의 좋은 점을 찾아내거나 칭찬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정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부정을 함으로써 마치 제대로 무언가 한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면접 전날의 이미지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잠을 청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으니 면접 대책을 세운 거라는 생각에 자신이 뭐라도 한 듯한 기분에 취하거든요. 만약 자기 부정 이미지 트레이닝에 들어갔다면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되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봤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어 라며 거기서 끝내고 맙니다. 마치 대책을 생각한 척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는 상태인 거죠.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잠을 자는 편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난 기억력이 나쁘니까 꼭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만 기억해두고 처음 부분만 엄지손가락 끝에 볼펜으로 적어둘까? 운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니 이상한 면접관을 만나더라도 예상대로군 하고 넘기자. 어차피 나는 말솜씨 좋은 예능인이 아니니까 긴장해서 말이 막히면 좀 서툴더라도 의사만 전달하면 되는 거야. 면접관이 이렇게까지 응시자를 긴장시키는 게 잘못이지. 이런 압박 면접이라니. 이 회사 수준이 낮다는 증거니까 떨어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자기 부정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사고를 바꾸려는 준비까지 해야 비로소 면접에 대비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완료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을 자면 됩니다. 나쁜 이미지를 지닌 채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지 않는 게 더 좋거나 하는 만큼 시간이 허비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마치 그 일을 한 것처럼 또는 한 척하면서 자기 만족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일입니다. 4장. 적당히 느슨하게 살아가기 위한 습관. 습관 39. 그 사람만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버려라. 우리는 그 사람만 없었더라면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회사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신이 아닌 동료의 제안서가 채택되었다. 동경하는 동아리 선배가 자신의 동기와 사귀다가 결혼했다. 경품 추첨 이벤트에서 자신의 앞에 줄 선 사람이 1등에 당첨됐다. 자신의 아이와 성적이 비슷한 동급생이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 하지만 비교하는 대상인 그 사람이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나에게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동료가 있든 없든 전략을 제대로 짜면 다음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자신의 제안서가 채택될지도 모른다. 동경하는 동아리 선배의 눈앞에 동기가 없더라도 선배는 애초에 당신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선배보다 훨씬 멋진 남성과 만날 가능성도 있고 경품뿐만 아니라 고액의 복권에 당첨될지도 모른다. 미래에 좋은 일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졌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다면 괴롭기만 합니다. 괴로운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한 바닥 없는 늪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할 행과 괴로울 신이라는 한자는 구조로 볼 때 가로획 하나가 더 있고 없고의 차이뿐입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매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관점 하나로 행복도 괴로움이 될 수 있으며 또 괴로움을 행복으로 만들기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약간 바꾸는 일은 막대기 하나를 더하는 것과 다름없죠. 스스로의 고지식한 가치관이 이 낙관적인 사고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이겼다 졌다 하는 사고는 모두 스스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영과의 전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겠죠. 그런 환영은 한시라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기억하기. 행복을 괴로움으로, 괴로움을 행복으로 만드는 건 내 손에 달렸다. 습관 40.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라는 사실 명심하기.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가족 간의 깊은 어둠을 안고 있는 분들과 자주 만나곤 합니다. 심각한 문제로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 배출구로 이용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착취야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이를테면 한 쌍의 부부에게 처음 생긴 자녀가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다고 합시다. 부모는 늘 아이 곁에서 떠나지 않고 화장실 가는 것부터 식사 챙기는 것까지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둘째 아이를 갖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가 생긴 경우, 또 하나는 건강한 아이를 첫 아이 대신으로 하려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죽은 뒤에 장애를 지닌 첫 아이를 돌보게 하려고 아이를 갖는 경우입니다. 각각 문제가 있습니다만 착취아가 되는 것은 세 번째 경우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인생의 규칙이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심각한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아이들은 친구나 주위 사람들과 생활이 너무나도 달라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상식도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비명을 지르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느 날 불면증 진단을 받은 K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언니를 위해 매월 100만 원을 생활비에 보태야 해서 최근에는 밤에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 간신히 잠든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고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자는 날이 계속되다 보니 회사를 쉬는 일도 많아졌고 아르바이트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입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필사적으로 집에 보태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채울 수 없어 예금까지 깼으나 그래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어쨌든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주세요라며 병원을 찾아온 것이었죠.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모가 딱히 무슨 일이 있어도 매달 100만 원을 꼭 보내라고 강요한 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일을 그만두고 몸과 마음이 모두 회복될 때까지는 집에 돈을 보내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K씨는 그러면 제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라며 또다시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약의 힘을 빌려 잠을 잔다고 해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K씨는 자신이 장애가 있는 언니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혼자서 언니를 돌봐야 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죽으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K씨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살아갈 가치의 설정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죠. 이때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집을 뛰쳐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좋겠지만 줄곧 언니를 위해 살아가거라 하는 말을 들어온 K씨는 이미 자신의 존재의 의의가 언니를 돌보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은 머릿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죠. 실제로 건강을 잃은 것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잘못한 사람은 K씨일까요? 저는 K씨에게 지금 나는 정신과 의사에게 일을 쉬라는 처방을 받은 탓에 언니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고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끔 했습니다. 특별히
언니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지만 살아가는 의미를 대부분 언니를 위해 설정하게 되면 언니가 만약 어떤 뜻밖의 사태로 세상을 떠날 경우 K 씨는 그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인생의 주역은 자기 자신이며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을 스스로 허락해야만 합니다. 최우선해야 할 것은 나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런 뒤에 다시금 무리 없는 범위에서 자신이 언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며 현재도 좀처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사고방식의 축이 크게 달라지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달라진 사고를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좋은 방향을 향해 가게끔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어야 하죠.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데 의사가 개입해 도와줄 수 있고 그로써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것은 의사인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괴로운 미래밖에 없다는 저주로부터 용기를 내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붓기에서 펴낸 바쿠의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이었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